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쓰기 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글 쓸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좀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글쓰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방법론이 나에게 맞는 방법론인지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짓수가 많아야 좀 더 풍성하고 또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글쓰기 이론을 또 글쓰기 전략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방법론, 이러한 그 글쓰기 모형에 대한 이해는 글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그만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글쓰기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은요. 지금은 뭐 과정 중심의 글쓰기 모형을 글쓰기에서는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 현장이나 또는 뭐 글쓰기 교실이나 이런 또 글쓰기 이런 수업이나 이런 곳에서 여전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글쓰기 전략이 바로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입니다. 결과 중심 글쓰기 그 모형이 어떤 글쓰기 전략인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쓸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 그리고 장점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각각의 이러한 방법론들 이러한 그 모형들이 각각 제각각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다 있는 거죠. 모든 연장은 그 쓰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쓰기의 그 전략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구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러한 방법론들, 이러한 다양한 모형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모형들을 보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글쓰기 모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형들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모형에 따라서만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 모형을 서로 이렇게 상보적으로 섞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성해서 잘 배치해서 글쓰기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 활용이 그렇듯이 능숙하지 않으면 칼도 능숙하지 않으면 손을 베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그 글쓰기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서 이것이 능숙하게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쓰는 이만 못한 것이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그 여러분 글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러니까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손을 베는 것처럼 이러한 그 글쓰기 모형이 오히려 여러분 다운 글쓰기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나답게 표현하는 글쓰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가져오셔야지 이것의 틀에 맞춰서 여러분의 글쓰기를 끼워 맞추는 식의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면 자기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말이든 글이든 자기다움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사실은 최고의 자기 글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사람 특유의 개성과 그 사람 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글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완벽한데 이렇게 끌리지 않는 그런 것이 돼버리게 되죠.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그런 글이 돼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 좋은 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밌고 끌리고 그리고 읽고 나면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공감 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뭔가 울림이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이 가장 좋은 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재밌는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왜 재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리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미 글을 학생들이 쓰고 나서 그러니까 쓴 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텍스트죠. 완성된 글이 하나의 텍스트라고 하면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졌나? 체계적으로 이 글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고 어떤 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셨어요.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빽빽하게 빨간 글씨로 담당 교수님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첨삭이라는 것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텍스트, 여러분이 이미 쓴 그 글에 대해서 글이 결과예요. 그 결과로서의 글을 가지고 이 글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이런 부분으로 고쳐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리고 이 글의 구성은 이런 것인데 이 구성이 갖고 있는 이점은 뭔데 이 글은 그 글의 이 구성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또 고쳐주고 말하자면 이제 첨삭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이고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글쓰기 교육을 여러분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그 글쓰기 교육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글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미 쓴 글을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그 텍스트를 첨삭해서 다시 돌려줘서 학생들이 내 글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그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써서 내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태고가 지필과 태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 그 다음에 다 학생이 그 태고 그 거기에 선생님이 그 첨삭해 주신 내용을 고쳐서 다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또 잘못된 부분을 다시 또 태고를 해주시고 그 첨삭을 해주시고 다시 그것을 학생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또 고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글쓰기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식의 그 글쓰기 모형, 글쓰기 지도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형식주의 작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 쓰는 과정이나 누가 글을 썼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텍스트 그 자체예요. 그 사람이 쓴 그 글 자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맞춤법 고쳐주고 이 글의 주제가 제대로 잘 드러났는지 어문귀범은 잘 지켰는지 그 다음에 단락 구분 제대로 돼 있는지 비문은 없는지 그리고 글의 구성 배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글의 장르에 맞게끔 장르 규칙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너무나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본 그러한 글쓰기 교육이고 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글쓰기를 해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 글쓰기 이런 식의 글쓰기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글쓰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쓰기가 갖는 최고의 이점은 가르칠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가르칠 내용이. 그러니까 이론화할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글쓰기 교본이나 그 글쓰기 관련 책자들을 보면 다 이 결과 중심 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뒤에 부록으로 보면은 그 학생이 쓴 글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첨삭 후에 이런 것들을 고쳐라라는 첨삭 후에 그 달라진 그 첨삭 이후에 학생이 수정해서 낸 글, 그러니까 첨삭 이전과 이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첨삭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글쓰기 습관을 고치고 나니까 이렇게 글쓰기가 향상됐다라는 것들을 보통 뭐 성형외과나 또는 살 빼기 뭐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전후 비포 애프터 이렇게 사진 보여주듯이 그 첨삭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그 교사에 의해서 그 텍스트에 대한 그 조언 또는 텍스트의 그런 그 단점에 대한 그런 지도 이런 것들을 받기 이전의 글쓰기와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정된 글 사이의 어떤 그 비포 애프터를 이제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런 글쓰기 이론을 적용해서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니까 이렇게 글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 이런 그 글쓰기 교육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향상시키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배울 게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단 글쓰기가 놀라울 만큼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그런 글쓰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단점도 뭐 너무나 많은데요. 먼저 그 내 목소리가 사라질 염려가 있어요. 사람마다 굉장히 단문의 간결체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연체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글쓰기 그 첨삭 과정에서 그 첨삭자들은 만연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의 왜냐하면 만연체 같은 경우에는 글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추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비문이 될 확률도 많고요. 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언부언되어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그런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단문으로 고쳐서 한 문장, 긴 하나의 문장을 뭐 두세 개의 문장으로 잘라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그 첨삭자의 그런 취향, 첨삭자의 그런 좋은 글에 대한 그 자신의 그 문장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그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글쓰기가 편편해지고 좀 더 보편화됨으로써 자기 목소리나 자신의 개성, 창의성, 다양성, 학생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어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대중적인 그리고 표준적인 그런 언어로 그 바꿔치기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자기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 최고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첨삭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글에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글쓰기의 모범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글쓰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 모범적인 텍스트는 없죠. 그죠? 네.
서로 다른 목소리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 방법의 차이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동물들도 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하물며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능숙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빨리 키워진다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인 반면에 체계적인 이런 모방과 연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학생다움, 글 쓰는 사람의 자기의 창의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 바로 이 결과 중심 작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첨삭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학생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첨삭 받아봤는데 좀 기분 나빠요.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그 문장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약간 만연체를 좋아하거든요. 간결체보다는 만연체가 뭔가 좀 풍성해 보이고 좀 더 나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리듬? 한 문장 안에서도 뭔가 그 리듬감 같은 거 문장에 그러니까 말할 때 말투가 있듯이 그래도 글투가 느껴지려면 너무 짧으면 사실 그걸 글투를 느낄 만큼의 그런 그 여유가 그 문장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연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만연체를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논문 쓰면서 논문은 만연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논문은 자기다움보다는 그 주제의 명확성 그리고 다루는 그 주제와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그 명료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만연체 문장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만연체를 좀 이제 간결하게 쓰는 그런 식으로 그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문체가 좀 바뀌긴 했지만 원래는 상당히 제가 만연체 문장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그 첨삭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때 보면은 그 만연체 문장을 다 쪼개 놓으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특유의 그런 그 글투가 다 사라지고 그냥 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 평준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지시적인 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색깔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조금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첨삭이라고 하는 것이 글쓰기에 있어서 뭐 글쓰기 클리닉이나 요즘에 각 대학마다 그런 게 많잖아요. 비교과로 뭐 클리닉을 받으면 뭐 여러분 점수 몇 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클리닉에 가보면 대부분 제가 아쉬운 점이요. 음, 클리닉이 대부분 이렇게 결과 중심의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게 전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의 클리닉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손쉽고 가장 편리한 교육 방법이 바로 이 결과 중심 모형에 기반한 글쓰기 교육이에요. 일단 학생이 글을 써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첨삭해주고 이렇게 고쳐와 하면 학생이 그거대로 고쳐오면 오케이 너는 아니 이것도 이렇게 고쳐야 돼 하고 다시 주고 얼마나 그 가르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심플합니까? 명확하고요. 가르쳐야 될 대상, 가르쳐야 될 대상 지식 이런 것들도 너무 명확하고 또 학생도 뭘 고쳐야 되는지 이것도 너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교수학습의 이러한 내용과 방법이 가장 그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또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표현이잖아요. 자기 표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글을 쓰는 그 주제도 중요하지만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주제를 글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묻어나는 그 사람 특유의 개성과 그 사람다움 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토론 프로가 많은데 그 토론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토론 내용보다 메시지보다 그 토론할 때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언어적이고 또는 반언어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끔 하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메시지 내용보다 그러한 그 비언어적인 그런 뭐 바디 랭귀지라든지 이런 비언어, 반언어적인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관중들에게 그 어필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네. 글의 주제, 글의 내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서 보통 이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무엇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도 무엇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은 온전히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스스로 글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첨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범적인 그런 교사로부터 글쓰기를 배워서 좀 더 글쓰기를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첨삭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교사 첨삭보다는 동료 첨삭이 훨씬 더 그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위계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나 교수가 그 첨삭을 해주게 되면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게 마치 어, 모방해야 될 모범 텍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학생 동료들끼리 서로 상호 공유해서 첨삭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걸 이제 강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가 같은 처지의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 위계적이지 않은 그런 그 아주 그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첨삭과 글에 대한 어떤 강평은 그것을 모범 텍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그 친구가 첨삭을 해줬다? 그거를 여러분 100%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어떤 그것을 모범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되나 보네.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지?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글을 한번 그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동료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첨삭, 강평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 중심 그 글쓰기 모형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 수업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그 동료 간에 학생들 간에 이러한 그 첨삭 내지는 강평, 글 공유하기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서 상당히 그 효과가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수업 시간에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은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교사들이 읽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동료나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겟 독자는 여러분 정도의 세대, 여러분 정도의 어떤 지식 수준, 여러분 정도의 그러한 그 문화 취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그 익명의 그 아무나를 대상으로 글을 쓰지는 않아요.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대량 생산 시대를 지나서 그러니까 그, 어, 소량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시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글쓰기도 지금 너무나 다양한 작가들,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매체의 그러한 그 스토리텔링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우리가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그 드라마를 보느냐라는 것도 사실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이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종이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뭐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구매하지 않고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 최상의 그런 글쓰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그 결과 중심 글쓰기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